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뉴스를 못 읽었어요. 오늘 좀 이거저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서면동이 홍보요원 동원 못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진짜 황당하네요. 자,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위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조합원의 서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건설업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홍보위원 등을 투입해서 조합원들의 과장, 왜곡, 허위정보 등을 비롯해서 기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빈번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제재 수단의 확보가 시급하다. OS위원을 못 쓰게끔 한다는 얘기인 거죠. 어때요? 이 훌륭한 법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자, 이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조합에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OS용원, 용역업체 홍보위원을 왜 쓸까요? 아웃소싱, OS가 이제 아웃소싱의 약자예요. 왜 쓸까요? 이 어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총회라든가 무언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이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성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의견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표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표수가 필요한데, 이걸 받기 위해서 자, 이 토지 등 소유자들, 조합원들이 이 총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다 하면 좋아요. 근데 보면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회의를 하고 또는 총회를 하고 거기에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내용,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표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위원을 쓰는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홍보위원을 써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위원을 써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뭔가 이제 이권이 얽혀있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긴 한데, 그 방법으로 OS위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OS위원을 용역업체 홍보위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성원이 안 될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참여할 수 있게끔 부범이 되건 하면 좋은데, 이걸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딱 이걸 보니까 이거 하지 말란 소리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근래 국토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나왔던 내용 중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을 굉장히 제한해서 자금줄 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 등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선정하면서 정비업체가 다른 쪽 업체들 끌고 오면서 이제 뭐 입찰보증금들 받아가지고 자금 대여금들, 이 추진위가 활동하기 위해서 대여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업무 못하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올해 이제 입법이 돼서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의 모양새가 나타나냐면, 추진위원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아니죠.
토지등 소유자들,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비를 내면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면서 가입해야 되는, 그래서 조합비를 만들어 사업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재개발하려고 조합 설립이란 걸 해야 되는데요. 조합비를 내셔야 돼요. 일단 다른 조합원들도 몇백만 원씩 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가지고 쓰고, 저희 조합비가 다 떨어졌으니까 토지등 소유자님들 돈 좀 주세요. 조합비 또 걷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나오는 이런 정비 사업을 투명하게 하게끔 한다라고 해서 지금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규제들이 하나씩 모처럼 바뀌고 있잖아요. 이 대못을 피해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예.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힘들어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을 가려고 맘먹는 어떤 추진 주체들 입장에서는 손발이 잘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라 굉장히 답답할 거고, 앞으로 정비 사업 힘들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재개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정비 사업 이슈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뭐 보광동, 한남동 이 일대에서 엄청나게 하느라 난리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대출이 막혀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 한남 3구역의 입주권을 노린, 조합원 입주권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만 거래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났는데요. 자, 이 한남 3구역의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게 되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고 싶어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꽉 막혀 있으니 비싼 지분은 거래가 될 턱이 없다. 좀 싸다 싶은 무허가 건축물만 조금만 거래된다. 라는 현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우리나라 재개발 구역들 물건 중에서는 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지분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 재개발 구역의 주택의 임대 가격 이런 것들은 엄청 낮습니다. 예, 임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투자하려면 좀 비싼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긴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재개발 사업이 좀 시장이 안 좋고 그럴 때는 가격 출렁임도 커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곤 합니다만 그때도 임대 가격은 별로 좋지 않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상승장에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이런 인기 재개발 구역들의 지분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평당 몇 천만 원, 소액 빌라들 같은 경우도 평당 1억 원 넘는 뭐 이제 그런 가격 거래들 기사들은 이제까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대출이 9.13 대책 이후에 막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는 열려있지만 무주택자들이 재개발 구역에 이렇게 비싼 주택을 쉽게 턱턱 살 수는 없고요. 결국은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교체 수요라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더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한남 뉴타운 하나 더 사야겠다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집 때문에 한남 3구역에 있는 대출이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과거에는 뭐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로 좀 우회해가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9.13 이후에 그런 것도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좀 싼 물건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가격 자체가 싼 거.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심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무허가 건축물은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국공유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오랫동안 산 물건들이에요. 근데 살고 있었던 이 건축물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깔고 있었던 토지는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생기고요. 만약에 이 토지를
양수하지 않게 되면 이제 토지는 조합이 대신 사고 가지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돼요. 어떤 재개발 구역은 되고 어떤 재개발 구역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남 3구역은 되는데 이제 그런 되는 물건들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는 이유는 뭐 분위기가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근래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80%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2억 4천 하던 게 4억 5천, 뭐 4억 8천, 4억 몇천 하던 게 8억 몇천으로 올랐어요. 공동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이 분양가는 이 종전자산, 조합원들에 대한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평가 금액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오른 지가는 뭐에 반영이 되냐면 조합원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 주택은 순전히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거의 프리미엄하고 같은데 내가 옛날에 생각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샀다라고 하면 만약 내 예상치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를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3억 정도 주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 11억 정도를 예상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8억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이미 프리미엄 3억 준 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투자 금액이 13억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가지만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추가 부담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허가 주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전히 프리미엄만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익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무허가 주택 거래하실 때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크게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무허가 주택의 가격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매수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는 따로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기왕 하는 김에 재개발 얘기 또 합니다. 예, 이건 며칠 전 기사인데요. 성남의 구도심 재개발이 전매 제한 1년 6개월로 걸린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올해 구성남은 3개의 구역이 분양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금광일구역, 단대오거리역의 금광일구역, 그 다음에 이제 신흥역 밑에 중일구역, 그리고 신흥역 북측에 신흥 2구역 이렇게 3개 정도가 아마 올해 분양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은 처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지역들 전체가 다 비슷한 시기에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주거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노후도들도 이 주택들이 공급되고 했던 시점들도 비슷해서 큰 밑그림을 세워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LH공사, 그러니까 옛날 대한주택공사고 지금 LH죠. LH의 L은 랜드고 H는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예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LH가 된 거예요.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합쳐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사업 시행자가 LH면 공공분양 아니냐. 그러면 공공분양의 적용을 받아서 8년에 분양 제한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일반 분양받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이 되게 되면 공공분양 취급이 되면 전매 제한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고팔고가 굉장히 오랜 기간 제한이 될 테니까 이 토지 등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양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으려고 할 거고요. 거래 제한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LH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람들이 잘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면, 미분양이 생기거나 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하가 되니까 뭐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LH가 사업 시행자이긴 한데 실제로는 재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LH가 돼주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개인들이거든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감정원도 될 수 있고요. 이런 LH 같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민간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사업 시행자가 LH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개인들의 땅을 가지고 재개발 사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LH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재개발 사업을 했던 구역들은 되게 많아요. 뭐 안양의 덕천마을 메가트리아라든가 아니면 공덕역에 가면 펜트하우스라고 주상복합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다 LH가 사업 시행자하고 다 민간 브랜드 들어와서 아파트 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들 땅에다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 적용 받아가지고 뭐 몇 년씩 이렇게 전매 제한 걸리고 그러면서 분양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런 8년 제한을 받도록 하게끔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좀 해석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자,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구성남의 재개발 구역들도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는 얘기인데요. 세대수가 많아요. 이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다 몇천 세대 규모의 큰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금광 1구역, 단대오거리역 밑에 있는 금광 1구역이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5,320세대 중에서 2,319가구 5월 정도에 분양 나온다고 합니다.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 조합원 입주권 가격 흐름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들 가격 흐름들 한번 잘 모니터링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재개발로 시작해서 재개발로 끝납니다. 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서 두 개를 끊어서 읽으려고 그래요. 이 영상까지 읽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들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내용은 은평구에 있는 두 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응암동 신축 2개 단지 후분양 아파트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주가 이제 시작된 백년산 파크자이라는 아파트가 일반 분양한다는 기사예요. 자, 사실 이 기사는 며칠 전에 읽었었죠. 근데 이제 백년산 파크자이 외에 그다음 응암 2구역의 재개발로 지어지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캣을 원래 분양을 마쳤던 곳인데 학교 용지 부분들을 주택 용지로 전용해가지고 다시 분양에 나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라서 청약 방식으로 공급될 거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해볼 만한 단지다. 그 얘기인데요. 이 뉴스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전에 분양했던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년산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59제곱미터가 3억 6, 7천 정도 분양했었는데 이번 분양하는 가격은 4억 9천, 그러니까 5억에서 한 5억 8천 정도 돼서 대략 가격으로 보면 2억 원 정도, 2억 원 이상 분양가가 더 높아졌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분양 수입, 일단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난 것도 플러스 알파 이득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가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비례율이 개선이 되면서 손해 질 수익이 더 커질 거다.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응암 2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도 118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 과거에 일반 분양 4억 3천에 4억 7천 정도 했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 미정이라고 하지만 근래 이쪽 라인에 일반 분양 가격들이 올라왔거든요. 응암 2구역이랑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옆에 응암 1구역 힐스테이트 녹번역 분양도 있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녹번역 밑에 홍제역 밑에 보면 얼마 전에 홍제 3구역 재개발한 효성 해린턴 같은 경우도 보면 분양 20평대 분양가가 6억대가 넘어가게 분양했잖아요. 거의 7억까지 분양했잖아요. 이 분양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의 입주권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되는 추가 부담금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이 일반 분양에 따라서 이러한 일반 분양에 따라서 수익이 개선이 되고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될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앞으로는 재개발구역, 조합원 입주권 물건들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재개발 강의 특강이라고 해서 하나씩 올려드렸고, 이제 오늘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정리해서 짧게 올려드릴 건데요. 2019년에 재개발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요약한 거니까 한번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